익힐수록 단맛이 쑥! 알싸하면서도 그 맛이 매력적인 만능 식재료 양파. 본연의 단맛과 풍부한 감칠맛은 요리를 한층 더 자연스럽고 근사하게 만들어주는데 볶음으로 장아찌로 농축액으로 흙 속의 진주라 불리며 다양한 효능을 자랑한다. 밥상이 최고의 조연이자 주연. 건강 밥상 오늘은 식탁 위의 불로초 양파와 함께한다. 양파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은 체내 활성산소를 없애고 염증을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이며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해줍니다. 또한 양파의 퀘르세틴은 난소세포를 잘 자라게 해줘서 난소를 튼튼하게 만들고 생리통 완화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 퀘르세틴 성분은 양파의 껍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째로 즙을 내서 먹거나 껍질로 차를 만들어 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배 역사 4,000년을 자랑하는 양파. 과거 우리나라에선 구슬처럼 둥글둥글하다에 둥근파, 옥파라고 불렸다. 양파로 만들어볼 오늘의 첫 번째 요리. 향긋한 양파 볶음이 코와 입을 자극한다. 건강한 한 그릇 요리로 안성맞춤인 양파 달걀 덮밥. 이어서 만들어볼 요리는 샌드위치의 맛은 양파가 결정한다. 바쁜 아침을 건강으로 채워줄 양파 샌드위치. 하루의 시작이 든든하고 상큼하다. 오늘은 양파 요리입니다. 양파는 주재료 부재료할 것 없이 어느 요리나 약방의 감초처럼 잘 어울리는 채소입니다. 오늘은 그 양파를 이용해서 양파 달걀덮밥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파를 고를 땐 잘 말라 단단하고 껍질이 선명한 걸 고르자. 또 들었을 때 묵직한 것이 신선한 양파다. 덮밥에 들어갈 양파는 양쪽 끝부분을 칼로 자른 후 껍질을 제거하면 쉽게 벗겨진다. 또 양파의 매운맛이 부담스럽다면 찬물에 잠깐 담갔다 사용하는 것도 포인트. 다만 너무 오래 담가두면 알리신 성분이 날아갈 수 있으니 주의하자. 손질한 양파는 곱게 채 썰어 준비해 놓는다. 양파를 고르실 때 보면은 양파가 단단한 거 그리고 빛깔이 아주 반짝반짝하는 것이 좋고요. 양파도 앞놈과 순놈이 있는 거 아시죠? 길쭉하게 올라온 거는 순놈이고요. 평평한 거는 앞놈입니다. 그래서 순놈이 훨씬 더 매우니까 양파 매운 거 싫어하시면은 꼭 넓적한 거 고르세요. 덮밥에 들어갈 대파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고 표고버섯은 채 썰기, 쪽파는 총총 썰어 준비해 놓는다. 양파와 찰떡 궁합을 자랑하는 달걀도 2개 정도 풀어 곱게 저어주는데 밥 양에 따라 달걀은 추가해도 좋다. 이제 덮밥의 맛과 색을 조절할 소스도 만들어보자. 간장에 설탕과 맛술, 생수와 후추를 비율에 맞게 넣고 잘 저어준다. 양파 달걀 덮밥에 오늘 소스가 간장이 베이스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들어도 좋지만은 혹시 갓소장국이 있으면은 물 6에 간장 갓소장국 1 정도 해가지고 섞어서 해도 좋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른 후 먼저 오늘의 주인공 양파를 볶아준다. 양파가 어느 정도 익으면 대파와 표고버섯을 올려 익혀주는데 여기에 양념장 소스를 넣고 간이 배도록 적당히 끓여준다. 채소가 어느 정도 익으면 달걀물을 뿌려 농도를 맞춰주자. 이때 달걀이 흐트러져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익기 전에 휘젓지 않는 게 포인트. 오늘 간장 소스가 조금 달거나 짤 수도 있으니까요. 꼭 간을 보시고요. 또한 달걀을 풀 때는 너무 많이 저어주면은 달걀이 다 풀어지니까 끓이고 난 다음에 한 3초에서 10초 정도는 꼭 기다렸다가 저어주세요. 따뜻한 밥 위에 막 졸여낸 덮밥 소스를 뿌린 후 쪽파와 가다랑어 양념을 토핑해주면 풍부한 맛이 살아있는 일품 덮밥 요리 완성. 달걀과 양파가 어우러져 고소하고 달달한 맛을 높인 양파 달걀 덮밥이 완성됐다. 곁들여진 가다랑어 포가 감칠맛을 돋운다. 양파 어떻게 드세요? 보통 집에서는 피클로, 장아찌로 아니면 볶아 먹거나 요즘에 양파김치가 또 맛있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양파를 라페를 만들어 가지고 또한 샌드위치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맛있는 양파 샌드위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닿으면 쉽게 상하거나 물러지는 양파. 양파를 오래 두고 먹으려면 양파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 하나씩 호일에 싸 냉장실에 두는 게 좋다. 또 안 씻는 스타킹이 있다면 양파를 낱개로 넣고 사이사이 매듭지어 보관하는 것도 꿀팁. 양파와 양배추, 당근은 채칼을 이용해 곱게 채쳐준 후 설탕과 소금, 식초를 넣어 골고루 섞은 후 20분 정도 절여둔다. 오늘 양파 절일 때요. 양파 뭐 당근이나 아니면 양배추 같은 경우에 1대1대1로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한 식초와 설탕도 1대1로 하는 게 좋고요. 또 너무 살짝 절이면은 매운맛이 안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매운맛이 날아가게끔 최소 20분 정도 절여주시고 최대한 곱게 채 썰어주면 좋습니다. 샌드위치에 들어갈 속재료. 베이컨과 달걀은 팬에서 구워낸 후 식혀주고 잘 절여진 재료들은 손으로 물기를 꼭 짜주는데 채소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빵이 눅눅해질 수 있으니 물기가 없도록 완벽하게 제거하는 게 포인트. 이제 큰 볼에 숨이 죽은 채소들을 넣은 후 마요네즈와 후추를 넣어 골고루 버무려주면 상큼하고 맛 좋은 샌드위치 속 양파 라페 완성! 양파 라페는요 물기를 꽉 짜주셔야만이 샌드위치 속에 들어갈 때 질척거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꽉 짜주시고요. 마지막에 후추 꼭 넣어주세요. 준비한 식빵 한 면은 머스타드 소스를 충분히 발라주고 다른 면은 딸기잼을 바른다. 이제 순서대로 올릴 차례. 상추와 달걀, 그 위에 베이컨과 치즈를 올리고 양파 라페를 충분히 덮은 후 상추를 올려 빵을 포개준다. 완성된 샌드위치는 종이나 랩을 이용해 재료들이 딱 붙을 수 있도록 꾹 눌러가며 잘 묶어둔다. 샌드위치 만들 때 식빵으로 주로 많이 하시는데 바게트 빵도 좋고요. 치아바타 빵도 되게 좋습니다. 또한 소스를 좀 다양하게 해서 매콤하게도 하고 또 달콤하게도 꿀 같은 거 넣으면 좋겠죠. 그래서 다양한 샌드위치 만들어 보세요. 예쁜 단면이 보이도록 칼로 반을 잘라주면 푸짐하고 색감 고운 양파 샌드위치 완성! 바쁜 아침 시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양파 샌드위치. 아침과 점심 사이 애매할 때 따뜻한 차 한 잔 곁들여 손색 없는 한 끼를 즐겨보자. 양파에는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리는 이눌린이 풍부하여 소화에 도움을 주고 혈당 조절과 영양소 흡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양파의 이눌린은 장내 유익한 미생물의 성장을 돕기 때문에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양파의 매운 성분은 호흡기를 통해 들어가면 신경을 안정시키고 잠이 오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릴 때 양파를 썰어서 베개 주변에 놓고 자면 잠드는 걸 도와줍니다. 혈관 청소부, 천연 해독제. 다양한 영양만큼 불리는 별명도 제각각. 다른 재료 속에 숨어도 맛과 향을 숨길 수 없고 주인공으로 나서면 그 매력이 10분 살아나는 땅속의 진주 양파. 찬바람이 점점 거세지는 계절. 지치고 뚝 떨어진 체력에 뭔가 원기 회복이 필요할 때 달큰한 양파로 면역력 꽉 채운 식탁을 준비해보자. 네,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세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샤워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샤워를 하고 나면은 몸도 마음도 개운해지고 또 피로감도 풀리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너무 뜨겁게 또 자주 씻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피부 건조증이나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그래요. 네, 맞아요.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요. 외부 공기와 차이가 나서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고요. 또 피부가 닭살처럼 변하는 모공 각화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샤워의 물은요. 체온과 비슷하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네요. 네. 일부 남성들도 그렇지만은요, 이제 샤워기로 세수를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게 그 수압 때문에 피부 장막에 손상을 끼칠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이제 씻을 때는요, 너무 길지 않게 하루에 한 10분 정도 알맞은 그 온도로 씻는 게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쉼없이 박동하는 심장. 심장에 위치한 판막은 마치 밸브처럼 열렸다 닫히면서 혈액이 한 방향으로 흐르게끔 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석회화 등의 노화와 퇴행성 변화로 인해 혈액이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 협착증이 발생한다. 대동맥 판막이 어떠한 이유든지 두꺼워지고 석회화되면서 대동맥 판막의 문이 잘 열리지 않는, 그러니까 심장 안에 피가 판막을 거쳐서 충분히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막 중에 주로 문제가 발생되는 곳은 바로 대동맥 판막.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경증일 경우 무증상이지만 호흡곤란이나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하면 이미 중증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심장의 대문,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심장 질환 하면 흔히 심혈관 질환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자, 근데 연세가 드시면서 또 주의해야 할 것이 판막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도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요, 뚜렷한 증상이 없다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면 이미 중증으로 진행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울 말씀 주시기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흉부외과의 김재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달 29일이 이제 심장의 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자, 우리가 그 심장의 중요성에말로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대동맥 판막은 어디에 위치해 있고요, 어떤 기능을 하는지 먼저 짚어주십시오. 예, 대동맥 판막은 심장 안에서 순환된 혈액이 심장 밖으로 빠져나오는 출구 쪽, 그러니까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그 역할은 혈액이 잘 빠져나오게 해주면서 거꾸로 다시 흘러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개폐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문이 열리는 예다지 문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심장 안에 피가 들어오면 먼저 우심방, 우심실, 오른쪽 심장을 거쳐서 폐로 피가 넘어가게 되고, 숨 쉬면서 폐를 거치면서 피 속에 산소가 채워져서 산소가 채워진 피가 좌심방, 좌심실 거쳐서 심장 밖으로 대동맥으로 빠져나오는데, 마지막 출구 쪽에 있는 이 판막이 대동맥 판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판막은 이렇게 세 장의 이파리가 중간에서 만나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아주 부드러워서 잘 열리고 잘 닫히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동맥 판막은 대동맥과 이 좌심실 사이에 여다지문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이 문이 좀 좁아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정상적인 판막은 굉장히 부드럽고 잘 열리고 충분히 잘 닫히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이 판막이 병이 나서 두꺼워지고 거기에 칼슘이 쌓이면서 점차 석회화되고 하면 이 판막이 잘 열리고 닫히지를 않습니다. 판막은 충분히 연다고 열었을 때 아주 입구가 좁아진 그런 상태로 남아있게 되고, 결국은 혈액이 심장 안에서 심장 밖으로 충분히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 상황을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이 판막은 병든 판막인데, 아까 앞에서 보던 그림하고는 틀리게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 이렇게 칼슘이 많이 침착되어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그 판막이 두꺼워지고 이제 석회화되면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이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협착이 되는 그 원인,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정상적인 대동맥 판막이 세 장의 이파리로 이렇게 3엽인데 반해서 인구에서 0.5에서 2%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두 쪽에 2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판엽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커져가지고 다른 분들보다는 일찍 판막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잘 보기는 힘들지만 과거 류마티스 열을 앓은 그런 환자분들께서 세월이 지나면서 판막이 병이 이제 생기는 경우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접하는 환자분들은 퇴행성 판막증을 가진 환자분들입니다. 노화 과정에 동반되는 병으로 최근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화가 될수록 더 위험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유병률, 이 빈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60대, 70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75세 이상 노인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 80세 이상 인구에서는 10명 중 약 1명이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이제 초기에는 큰 증상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진행이 되면 어떤 증상들을 보이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판막이 서서히 좁아지는 오랜 기간 동안 환자가 느낀 증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심한 대동맥 판막 협착 상태가 되면 전형적인 3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은 심장 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환자가 걷거나 경사를 오를 때 숨이 찬 호흡 곤란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심장 근육에 충분한 피가 공급이 되지 않을 때 가슴이 조이고 아픈 흉통이 생기면서, 그리고 또 머리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지럽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 3가지 증상을 모두 가지는 환자들도 있지만 대개 1개 내지 2개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숨이 차거나 뭐 어지러운 증상 이런 것들은 심장에 무리가 있어서 이상이 있어서라고 생각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위험성을 조금 더 콕 집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 기간 증상이 없는 상태로 지내시다가 각각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증상에 따라서 평균 여명이 2년, 3년, 5년 이렇게 각각 따로 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증상이 생기면 2년 이내에 환자분들이 급사를 하든지 심부전으로 약 50%의 환자분들이 돌아가시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치료 시기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증상이 생기면은 뭐 2년 이내에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또 사망하신다고 네. 하니까 정말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의심이 되면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나요? 청진을 해보면 의사분들은 아주 이상한 심장 잡음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는데요. 판막이 이상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검사는 심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이 병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 것인지 그리고 확실하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외에 CT나 MRI에서는 검사 중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받았다 하면 중증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심장 초음파상으로는 좀 어떤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판막 협착이 진행하게 되면 판막의 면적이 점차 감소하게 되고, 결국 이 좁은 구멍으로 피가 지나가게 되면서 판막 앞뒤로 서로 압력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게 됩니다. 그리고 좁은 구멍으로 피가 다닐 때 피의 혈류의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점들을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측정하게 되는데, 아주 심하다고 하는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 소견으로는 이 판막의 열렸을 때 구멍이 1제곱센티미터 이하가 되고 앞뒤의 압력차가 40mmmercury 이상 차이가 나고 흐르는 혈류의 속도가 초당 4m 이상인 경우를 중증이라고 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근 고령화 추세에 따라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가 늘고 있다. 심장이 뛸 때마다 같이 열리고 닫히는 판막은 오래 사용하다 보면 노화와 염증으로 인해 판막이 딱딱해지면서 협착이 발생하기 쉬운데, 석회화 등으로 인해 판막이 변성될 경우 혈액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오늘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습니까? 제가 원래 좀 산에 가끔씩 다니는데 몇 개월 전부터는 좀 숨이 차고 산에 오르기가 좀 어려워서 왔습니다. 혹시 평지 걸으실 때도
숨이 차시던가요? 형제를 걸을 때는 딱히 숨이 차진 않습니다. 네. 어지럽거나 쓰러지신 적은 있으신가요? 쓰러진 적은 없고 가끔씩 이렇게 핑핑 어지러운 적은 좀 있었습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노화와 퇴행이 주된 원인이지만 선천성 판막 기형이 발견되기도 한다. 대동맥 판막을 구성하는 판막엽이 세 갈래가 아닌 두 갈래로 나뉜 이엽성 판막증이 대표적이다. 이 환자분은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을 증상으로 내원하셨는데 시행한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중한 대동맥 판막 협착증으로 진단되었습니다. 40대 후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병이 온 원인은 이엽성 대동맥 판막으로 선천적인 어떤 기형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분은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주된 증상은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나며 심하면 실신에 이르기도 한다. 특징적으로 심장에서 잡음이 들리기 때문에 청진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심장 초음파를 통해 판막의 구조, 질환의 진행 정도 등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환자분 처음에 병원 오실 때 증상이 어떠셨죠? 비염하고 운동하러 가는데 숨이 좀 차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운동을 하는데 그 증상이 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좀 어떠십니까? 지금은 그래도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경증의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증세를 완화시켜주는 약물 치료가 가능하지만 중증은 수술적 치료를 통해 새로운 인공 판막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 환자분은 노화와 관련된 퇴행성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가지신 분이시고 내일 수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병든 판막을 다 잘라내고 거기에 인공 판막을 치환해주는 수술을 계획하고 있고요. 수술 후에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개선해서 관련된 증상들이 다 사라지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 치료의 기본은 문제가 되는 판막을 수선하거나 교체하는 것이다. 최근 수술 부위를 최소로 하는 타비술이나 비봉합 판막 치환술이 많이 쓰이고 있지만 환자의 나이나 병의 깊이, 판막 상태 등을 고려해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무서운 것이 일단 증상이 생겨나면 이 환자분들이 평균적으로 2년 내에 급사를 하시든지 심부전으로 한 50% 이상이 돌아가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제때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호흡곤란, 어지럼증, 그리고 흉통 등의 증상들이 생겨나면 반드시 적절한 수술적, 시술적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심장을 건강하게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체력 관리와 체중 조절, 규칙적인 운동 등이 필수인데 무엇보다 혈압이 높으면 판막에 가해지는 압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혈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심장을 노리는 도둑, 대동맥 판막 협착증. 꾸준한 관리로 이겨낼 수 있다. 네,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 관해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치료법을 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치료법을 이제 분류하면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병 자체가 물리적인 변성으로 인한 것이어서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 좁아진 판막을 넓혀주거나 아니면 더 좁아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약물 치료는 현재는 없습니다. 네. 다만 그냥 숨이 많이 차신 분들한테서 이뇨제 같은 걸 사용해서 소변이 좀 더 잘 나오게 하면서 일시적인 증상은 완화시켜 드릴 수는 있는데 네. 제대로 된 치료는 아니고요.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경증이나 중등도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분들은 정기적으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더 심하게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네. 그리고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인 환자분들에서는 수술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네, 이렇게 중증으로 협착이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꼭 수술을 해야 한다. 이 수술 대상을 조금 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증상이 생기고 나면 대개 환자분들이 2년 내에 50% 이상이 사망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따라서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면서 증상이 있으면 이건 반드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증이면서 증상이 없으신 분들도 수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소견을 보이는 경우, 대동맥 판막 앞뒤의 압력 차이가 아주 심한 경우, 실제 그 운동 보아 검사를 해보면 이상이 있으신 분들도 꽤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수술적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치료법은 역시 수술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수술법은 또 어떻게 나뉘는지, 어떤 것들이 주로 이용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든 대동맥 판막을 잘라내고 거기에 인공 판막으로 바꾸어주는 대동맥 판막 치환술이 있고 그리고 병든 판막 안에 인공 판막을 새로 끼워 넣는 방식인 판막 삽입술, 탑이 시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맥 판막 치환술 방법은 전통적인 봉합식 방법이 있고 최신 기술인 비봉합식 수술법도 있습니다. 네, 그럼 대동맥 판막 치환술 중에 봉합식 수술부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봉합식 대동맥 판막 치환술은 전형적인 심장 수술 방식을 따릅니다.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심장 기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인공 심폐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심장을 정지시키고 그리고 심장을 열게 되고 병든 판막을 깨끗이 도려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병든 판막을 이렇게 이제 다 깨끗이 도려내는 그런 사진이고요. 예. 그리고 이 도려낸 자리에 새로운 인공 판막을 제대로 치환해 주기 위해서는 고정해 줄 수 있는 실을 보통 12개에서 15개 정도 360도 다 일일이 다 뜨게 되고 네. 그리고 이 판막이 실을 타고 내려앉으면 잘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심장 수술을 마치게 됩니다. 이런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앞가슴, 흉골을 이렇게 똑바로 바르게 열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일반인들 들으시기에는 심장을 멈춰 세우고 인공심폐기를 돌리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무섭게 들릴 수는 있지만 예. 실제로 이런 봉합식 대동맥 판막 치환술은 수술 역사가 50년 이상 축적된 데이터들이 아주 결과가 좋습니다. 상당히 그 정교함이 또 네. 요구되는 작업이기도 하고 이게 그 기존 것 드러내고 새로운 걸 갖다 딱 해서 마무리되는데 시간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거든요. 보통 심장을 세운 시간이 1시간 남짓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그 판막이 또 인공 판막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여주셨는데요. 네네. 그 판막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네네. 크게 금속 판막과 조직 판막으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판막 치환술에 사용되는 금속 판막은 일반적인 금속이 아니고 열분해된 카본 재질로 되어 있고 최근에는 판막 주변은 타이타늄 같은 그런 신소재를 사용해서 판막을 만들게 되는데 판막 주변에 피 덩어리,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금속 판막을 이용한 심장 수술을 했을 때는 평생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하는 것이 큰 단점이고요. 네. 장점은 이런 금속 판막은 굉장히 오래 쓸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만 잘 복용을 하시면 30년, 40년 영구적인 판막이라는 것이 좋은 점입니다. 따라서 젊은 환자분들, 60세 이하 젊은 분들은 금속 판막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조직 판막은 소나 돼지의 조직으로 만든 판막이고 금속 판막과 비교해서 항응고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장점일 수는 있는데 예. 소나 돼지 조직으로 된 판막은 체내에서 변성 과정을 거치면서 판막의 수명을 1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시기가 지나면 결국 조직 판막이 망가지게 되고 이때는 심장 재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 조직 판막은 65세 이상 고령 환자분들
그리고 젊지만은 항응구제를 복용할 수 없는 어떤 검기 환자분들 이런 환자분들에게 조직 판막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판막을 넣어서 그 이제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들한테 이 판막, 특히 조직 판막이 잘 있는지 네. 우리가 평상시에 좀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심장 초음파 검사를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네. 해서 우리가 수술했던 판막이 어떤 변성이 없이 잘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 아. 1년에 한 번 정도는 수술한 환자분들한테서 네. 심장 초음파 검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 알 수가 있군요. 네. 예. 그럼 이 판막 수술을 하게 되면 판막을 좀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금속 판막은 항응구제만 잘 복용하시고 관리가 잘 되면 평생 쓰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조직 판막은 평균적으로 15년 정도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서 변성이 늦게 일어나고 더 오래 가는 것으로 결국은 고령 환자분들한테는 가장 적합한 판막이 조직 판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아본 게 봉합식 수술 방법이었고요. 최근에는 이 봉합식이 아닌 다른 수술법을 또 많이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네네. 어떤 방법입니까? 예. 대동맥 판막 삽입술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이 탑이 방식은 수술은 아니고 시술에 가까운데요. 가슴을 열고 이런 필요가 없이 예. 대퇴부, 서해부 쪽에 대퇴동맥을 찾아서 거기에 구멍을 뚫고 철사나 카세타를 대동맥을 따라서 거꾸로 올리게 되고 네. 그리고 철사나 카세타가 병든 대동맥 판막을 지나서 이렇게 타고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이 좁은 부분을 풍선을 넣어가지고 예. 먼저 부풀립니다. 그리고 약간 벌어진 그 틈으로 대동맥 판막이 사이에 들어가게 되고 이 판막은 펼치면 그 자리에 계속 자기 힘으로 버텨서 시술을 마치는 것입니다. 대동맥 판막 수술법 중에 우리가 봉합식 그 수술법도 알아봤고 치환술도 알아봤고 또 탑이라고 불렸던 이제 삽입술도 알아봤는데요. 비봉합식 그 판막 치환술도 아까 언뜻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어떤 방법입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저희들이 심장 흉부외과 의사들이 하고 있는 판막 치환술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수술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새로 만들어진 그런 방식인데요. 이런 모양의 판막이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 대동맥 판막 치환술에서는 병든 판막을 떼어낸 그 자리에 실을 12개에서 15개 정도 다 떠서 판막과 함께 매듭을 만들면서 수술을 마쳤는데요. 이 방식은 병든 판막을 떼내는 과정은 똑같지만 이후에 판막을 안치는 과정에서 전혀 봉합사가 필요 없이 제대로 잘 앉혀서 펼치면 그 자체로 이 판막이 자체 힘으로 고정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수술의 최대 장점은 심장을 멈춘 심장 허열 시간 그리고 인공심폐기 가동 시간과 같은 그런 수술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점과 예. 이렇게 수술 시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환자들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재원 기간도 줄고 나이가 많고 위험이 상당히 있는 환자들한테 이런 장점이 극대화되는 점을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앞가슴을 흉골을 전부 다 열지 않고 한 5cm 내지는 10cm 정도 작게 열고 하는 최소 절개 심장 수술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면 굉장히 저희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판막에 이제 봉합사를 일일이 뜨고 꾸매고 하는 그런 부위가 없어지고 그냥 저절로 스텐트처럼 펼쳐서 앉히는 판막이다 보니 피가 다니는 그 단면적이 개구부 면적이 훨씬 넓고 판막을 거치면서 이렇게 압력 차이나 이런 것도 다른 기존 판막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장점이 상당히 많은 수술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이제 봉합식은
한 60분 정도 걸리신다고 했는데 비봉합식은 시간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제가 해보면 한 반 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아, 2분의 1 정도 시간이 한 필요해요. 30분 정도 네, 반 그래서? 이상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복 속도도 빠르다 네. 이런 말씀이셨네요. 네. 그러면 이 중증 환자가 갑자기 위급으로 좀 내원을 했을 때 또 수술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환자의 뭐 연령이라든지 상태라든지 뭐 경제 여건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좀 고려를 하셔야 될 텐데 어떤 특징들이 있을지 이 부분도 좀 다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수술법들이 있어서 환자분들에게서 어떤 수술법을 사용할지 저희들도 환자분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위험도를 판단해서 결정하는데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예. 고위험군에서만 타비를 시술하는 것이 아니고 중위험도나 아예 위험이 별로 없는 저위험도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분들께도 타비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자꾸 있습니다. 예. 비봉합 대동맥 판막 치환술 환자분들과 탑 500명 이상의 타비 환자분들을 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9년간 추적을 했더니만 오히려 타비보다 비봉합 대동맥 판막 치환술 환자군에서 생존율이나 중요 합병증 감소 측면에서 아주 우울한 결과가 있다는 그런 중요한 결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저위험군, 젊은 환자분들 또 오랫동안 아직 열심히 사셔야 될 그런 분들은 당연히 대동맥 판막 치환술을 하는 것이 맞고요. 예. 그리고 수술이 불가한 환자들이나 고위험군, 동반 질환이 많은 환자분들은 타비가 훨씬 좋을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중간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비봉합 판막 치환술이 상당한 역할을 더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동맥 판막 협착증 이것만은 기억하자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심장의 혈액 출구가 고장난 것이다 라는 것이고 고령의 숨찬 증상은 대개 노화라고 생각하기도 쉬운데 노화가 아니라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원인일 수도 있다. 그리고 대동맥 판막 협착증 증상이 일단 발생하면 많은 환자분들이 수년 내에 돌아가시니까 반드시 수술이나 시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환자의 위험 상태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수술 방식과 판막 종류 등을 의사 선생님들과 잘 상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살펴본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주로 노인에게만 발생한다. 교수님,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네. 예. 선천적으로 이업성 판막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에게서는 뭐 40대, 50대 나이에서도 협착증이 발생하니까 이거는 답은 X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원인은 비만과 당뇨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세모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비만과 당뇨가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퇴행성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게 비만, 당뇨, 고혈압 이런 모든 것들이 약간의 영향을 계속 줄 수밖에 없으니 이거는 세모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질문 드리면서 이제 왠지 제 질문은 X일 것 같은데 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호전될 수 있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이거는 X입니다. 예. 절대로 호전될 수 없는 제대로 된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입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최선의 방법은 판막 교체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네, 저는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환자의 여러 가지 위험도에 따라서는 최근에는 판막 탑이 대동맥 판막 삽입술 방식도 있으니까 치환술일 수도 있고 삽입술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모를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경피적 대동맥 판막 삽입술은 젊은 환자들에게 더 효과적이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절대적으로 X입니다. 네. 네. 타비는 수술 위험이 많고 고령인 환자분들한테서 권해드리고 젊은 환자분들은 오랜 세월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셔야 되기 때문에 판막 치환술로서 수술하시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권해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어린 편이지만 요즘 들어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판막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네,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다. 이럴 경우에 혹시나 또 내가 대동맥 판막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쵸. 이런 경우에 이제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어떨까요, 교수님? 선천적인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40대, 50대라고 하면 한번 받아보는 것도 권해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방금 나오신 분은 한 20대 여성분 같은데 20, 30대 같으면 아마 다른 요인, 스트레스라든지 빈혈 아니면 또 고혈압 이런 것들이 원인일 수 있거든요. 네. 판막 협착, 판막 질환보다는 오히려 다른 원인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주의할 거는 뭐가 있을까요? 네, 대동맥 판막 초기일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때 좀 주의할 사항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서 약물 치료는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고지혈증이 있고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다면 그런 관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생활 전반적인 운동을 규칙적인 운동이나 건강한 식사, 건강한 식단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선천성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경우 유전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선천성의 경우에는 또 누구나 궁금해할 수 있는 가족력, 유전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교수님?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네. 저희들이 임상에서 만나는 이엽성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분들은 그 가족력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유전적인 그런 검사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끝으로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이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네모다. 이 네모원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저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심장의 굳은 살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나를 위해서 평생 열심히 뛰어준 심장을 위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자.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건강 플러스는요,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도움 말씀에 흉부외과의 김재현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오늘 살펴보신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가요,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5년 전에 비해 무려 8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병세가 더 악화되기 전에 초기에 미리 진단을 받고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심장 초음파로 비교적 간단하게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기적인 검사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